이 동영상의 내용은 학문적으로 틀릴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음모론이고 소설입니다. 오늘은 인간 뻐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뻐꾸기는 자신이 직접 알을 품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자신의 알을 낳아 번식하는 특이한 습성을 가진 새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도 자기 자식을 자신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정에 몰래 낳아 키우는 인간 뻐꾸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친자 검사가 유행이고 불일치율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내 아이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가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간 뻐꾸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뻐꾸기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최소 고구려까지 올라갑니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를 보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주몽이 뻐꾸기 새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신화에서는 부여의 금화왕이 지방시찰을 갔다가 유화라는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화에서는 과거 유화가 해모수와 사통했는데 해모수가 유화를 버리고 멀리 떠났고 유화의 부모가 화가 나서 딸 유화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금화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괴이하게 여겨 데려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화왕이 유화라는 여인이 과거에 해모수와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도 데려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것은 유화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왕들이 첩을 수십 명 거느렸다고 하니까 그냥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보이면 아무나 강제로 궁으로 데려간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보다 대부분은 지방 호족들이 왕에게 잘 보이고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지방에서 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딸들을 조공으로 바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왕과 잠자리를 해서 왕자를 낳게 되면 그 가문은 엄청난 권력을 잡게 되기 때문에 지방 호족들은 서로 자기 딸을 바치려고 경쟁한 것이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역사를 읽을 때 백제의 의자왕이나 조선의 여러 왕들이 수많은 첩들을 거느렸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왕이 그저 성욕을 풀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맘대로 겁탈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 호족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딸을 진상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볼모로 왕비와 처가 세력이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애초에 호족 세력이 왕에게 자기 딸을 바치는 이유가 딸이 행복하게 살라거나 왕을 잘 보필해서 나라를 이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당연히 남자와 잠자리 경험이 없는 처녀를 바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모수와 정을 통한 유화를 바치는 것은 당시의 왕의 절대성에 비추어 볼 때 왕을 속이는 부도덕한 짓입니다. 지금도 여성의 정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일반 백성들이 여성의 정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감히 왕에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여성을 처녀로 속여 바치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화의 과거를 알리지 않고 그냥 금화왕이 태백산 어디쯤 올 예정이라는 정보를 알고 그 지나가는 길목에 유화가 가서 서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논리적일 것입니다. 사실은 유화의 과거를 알리지 않고 금화왕에게 바쳤으나 사람들의 비난을 생각해서 신화에는 금화왕이 유화의 과거를 알고도 데려간 것처럼 기술한 것이지요. 요즘 일부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자와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의 국적만 따고 곧바로 이혼한 후 자국에서 원래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를 데려와 다시 결혼을 해서 남자친구도 한국 국적을 얻어 한국에서 같이 사는 사기 결혼 사례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없는 것처럼 속인 후 한국 남자와 결혼한 후 국적만 취득하면 바로 이혼해서 원래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를 한국으로 불러오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남자친구가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어느 한국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베트남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그때서야 속은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도 베트남 여성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짓말은 베트남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 남편도 알고 있었다. 알고도 나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에도 유화가 이미 해모수와 정을 통했고 처녀가 아님을 금화왕이 듣고도 유화를 궁으로 데려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야 유화에게 쏟아질 비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걸 보면 유화가 굉장히 예뻤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길가에 서 있었을 뿐인데 금화왕이 한눈에 반해서 궁으로 데리고 갔으니까요.
베트남 여성에게 사기 결혼당하는 한국인 남자들도 베트남 여성의 미모에 반해서 사기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있죠. 금화왕이 유화의 과거 남자 이야기를 듣고도 괴이하게 여겨 데려갔다는 문장이 매우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라 할 수 있으며, 왕이 과거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괴이하게 여기면 보통은 군사를 풀어서 그 남자를 찾아서 유화를 책임지게 하라고 하거나, 도망간 놈이 남자로서 책임감이 없음을 질타한 후 비단 몇 필 정도 하사해서 위로하는 선에서 끝나지, 그 여자를 궁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미모가 매우 출중해서 그냥 미모에 반해서 데려간 것이지요. 금화왕이 유화의 미모에 혹해서 첩으로 들였는데 그 후에 주몽이라는 산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금화왕은 유화가 매우 예뻤기 때문에 궁으로 데려온 것이고 당연히 잠자리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화에게서 태어난 주몽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신화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햇빛이 유화를 따라다니면서 비추었고 그 때문에 잉태하여 알을 낳았다고 하고, 왕이 알을 보고 화가 나서 개 돼지에게 주기도 하고 길가에 버리기도 하고 들판에 버리기도 하였지만 동물들이 보호해서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알을 낳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알을 낳았다고 표현한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유화의 도덕성을 어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장이라고 봅니다. 왕의 씨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면 정절이 없는 부도덕한 여성이 되기에 태양에 의해 잉태되고 알을 낳았다고 해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려고 한 것이지요. 금화왕도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자신과 닮은 구석이 없는 것을 느끼면서 직감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개 돼지에게 주기도 하고 길가에 버리기도 하고 들판에 버리기도 하였지만 동물들이 보호해서 죽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알을 낳았다는 표현인데요. 고고학, 자연사를 비롯해 여러 분야 학자들이 모인 국제연구팀이 최근 닭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인간에 가축이 됐는지를 추적하는 논문 2편을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와 엔티퀴티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닭뼈 화석이 발굴된 89개국 600여 곳의 화석과 자료를 재평가하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검증하며 연구했는데, 닭뼈로 확인된 화석 중에 최초는 타이 반노낫 지역에서 발굴된 대략 3,500년 전, 기원전 1650에서 1250년 화석인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화석들로 보면 닭은 이때 이곳에서 처음 가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자면 닭이 가축화된 게 최소 기원전 1250년인데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으니 닭이 가축화되고 1200년쯤 뒤에 고구려가 건국된 게 됩니다. 태국 일대에서 가축화된 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대략 500년 후에는 북중국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닭이 태국에서 가축화되고 500년 후 북중국까지 퍼졌고 북중국에 퍼진 후 700년 뒤에 고구려가 건국하면서 유화가 알을 낳았다는 신화가 퍼진 것이지요. 일단 계산상 순서는 논리적입니다. 암탉은 수탉과 교미하지 않아도 계란을 낳습니다. 이를 무정란이라 하지요. 사람의 난자도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자궁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를 월경이라고 부릅니다. 닭도 수탉과 교배를 못하면 난자를 그냥 사람의 월경처럼 밖으로 내보내는데 단지 주기가 사람은 한 달이라는 반면에 닭은 대략 1에서 2일 정도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흔히 마트에서 파는 무정란은 암탉이 하루에 한 개씩 배출한 난자인 것입니다. 수탉과 교미하고 낳은 유정란과 그냥 낳은 무정란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암탉이 수탉과 한 번만 교미한 후 20에서 30일 동안은 수탉과 교미 없이도 유정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의 교미 과정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암탉이 혼자서 20에서 30일 동안 유정란을 낳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구글도 없고 유튜브도 없던 고구려 시절에는 암탉이 수탉과 교미 없이 혼자 알을 낳는 모습을 매일 보았을 것이고 그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기도 하니 닭은 교미 없이 혼자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을 사람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신흥 정치 세력은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닭은 항상 수컷 없이 혼자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니까 유화가 남자 없이 그냥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저 유화라는 여자는 닭처럼 혼자 알을 낳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화의 성적 도덕성에도 정당성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처녀도 아닌데 왕을 속이고 후궁이 된 게 아니라 닭처럼 혼자 아이를 낳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난생 신화는 후의 신라, 가야의 건국 신화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결국 시조를 잉태한 여성의 성적 도덕성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달개의 생물학적 습성을 핑계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비는 자기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인지 남의 새끼인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만 촉이 있고 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본능이 있고 직감이 있습니다. 자꾸 자신과 닮지 않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금화왕은 주몽을 죽이려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 더욱이 진짜 금화왕의 씨를 받아 태어난 왕자들과 그 어미들, 그리고 그 어미들을 조공한 지방 호족 세력들은 주몽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처녀들을 바쳤고 금화왕의 씨를 받아 왕자를 낳은 정통성이 있는데 주몽은 아무런 정통성이 없는 그저 뻐꾸기 새끼임에도 왕권을 물려받으려고 함으로 당연히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주몽이 도망을 가고 고구려를 건국하는 것으로 신화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뻐꾸기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시대에도 나옵니다. 삼국시대 말기 백제의 계백과 신라의 김유신이 황산벌 전투에서 싸울 때 처음에는 신라가 백제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김품일이 아들 관창에게 자살 공격을 시킵니다. 관창과 소수의 화랑들이 백제 진영으로 난입했지만 워낙 적은 수라서 금방 백제 군사들에게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계백이 관창을 보고 나이가 너무 어려 죽이지 않고 다시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 김품일이 아들 관창에게 죽지 않고 돌아왔다고 크게 혼을 내고 이에 관창은 악이 받쳐 다시 백제 진영으로 뛰어들고 또다시 사로잡히지만 두 번이나 살려보낼 수는 없기에 계백이 처형을 지시하게 됩니다. 역사서에는 이러한 김응일의 행동과 관창의 죽음을 영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김응일의 행동은 정상적인 아버지의 행동이 아니고 남의 새끼, 즉 관창이 뻐꾸기 새끼일 때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식을 죽일 때는 생물학적으로 자기 아들이 아니라 뻐꾸기 새끼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새끼 사자는 보통 2년이 지나면 독립을 합니다. 어미 사자는 2년 동안 새끼를 보살피고 그 후 숫사자와 다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숫사자는 2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암사자와 같이 있는 새끼가 자신의 새끼라면 2년을 기다리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숫사자의 새끼라면 그냥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새끼가 없어진 암사자는 다시 발정을 하게 되어 자신의 새끼들을 죽인 그 새로운 숫사자와 다시 교미를 하고 그 숫사자의 새끼를 낳습니다. 수컷의 번식 본능은 도덕적이지 않고 매우 포악하며 강력합니다. 최근 친자 검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들의 살해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친자식으로 되어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놈의 자식일 때 그 아버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자 사람의 분노도 숫사자에 뒤지지 않습니다.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수컷의 본능이 있습니다. 뻐꾸기 새끼를 죽이고자 하는 본능이 매우 강하게 생깁니다. 죽이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뻐꾸기 새끼를 잉태한 아내를 저주합니다. 결혼은 나와 해놓고 아이는 다른 놈의 씨를 받아 낳았다는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결심할 때 소위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매우 진실한 감정으로 여자를 위해 헌신을 하려고 다짐을 하고 그런 감정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감 못지않게 여자를 많이 사랑했고 헌신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라 반대되는 두 감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배신감이 크지만 사랑하는 감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시킬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도 잘못했지만 아내를 임신시킨 상간남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고 상간남이야말로 죽여도 상관없는 놈이고 자신의 아내를 범한 나쁜 놈을 응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 명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남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지만 상간남을 찾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간통죄도 폐지되어 경찰이 수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상간남과 아내에게 평생 후회할 기억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데 바로 그 두 년놈의 작품인 아이를 죽이면 둘 다에게 복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가 죽으면 아내도 슬퍼하고 상간남도 후회하고 살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이를 대놓고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를 누구도 살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아버지는 죽이고 싶어하는 복수심에 당연히 살릴 이유가 없고 상간남은 법적으로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면 곧바로 사람들이 뻐꾸기 새끼의 아버지로 의심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임을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하기에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성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미인데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이이므로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여자라면 애초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지 않겠죠. 아이를 생각했을 때는 죽지 않았으면 하겠지만 자신을 생각하면 사실 아이가 죽어야 자신에게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남편과 시댁의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밥상 없고 돈 갖다 바쳐라 해도 참으면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적 부도덕의 증거가 살아있는 한 숨도 조심해서 쉬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미도 이 아이가 죽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죽으면 자신의 부도덕의 증거인멸이 됨과 동시에 남편과 다시 아이를 만들면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자식들을 두드려 패고 밥상을 엎고 이런저런 학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 아버지와 자식들이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분을 삭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술만 먹으면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폭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착해서 남편에게 맞고 산 것이 아니라 결혼은 이 남자랑 했는데 아이는 다른 남자의 시를 받아 낳았기 때문에 맞고도 경찰에 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로 자신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더 큰 일이니까요. 옛날에는 친자 검사도 없었으니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봐야 정신병자로 몰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뻐꾸기 때문에 불쌍한 종달새만 바보가 되듯이 착한 남자가 이런 일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남자가 오히려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 가정폭력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남편이 술 먹고 밥상 엎고 아내를 때려도 아내는 지은 죄가 있으니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맞고 살지만 그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지속되면 아내 역시 반발심과 악감정이 생기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자식들도 아버지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아버지는 직장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남의 뻐꾸기 새끼를 먹이고 입혔는데 자식들마저 진실을 모른 채 자신을 비난하니 더더욱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너무 착해 빠져서 복수를 하지도 못하고 정신병자로 몰리거나 화병으로 암이 생겨 암으로 많이 사망하지만 가끔 복수에 성공하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근래 들어 이러한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친자 친부 관계가 아닌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망상, 정신병 등으로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버지 또는 생물 중 수컷들은 자기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일 때는 뻐꾸기 새끼일 때만 그렇습니다. 직접 죽이는 경우도 있고 사고사와 자살로 위장되어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생신고 때 친자 검사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뻐꾸기 새끼는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인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동학대나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거나 어린아이가 사고사로 죽었다는 내용이 나올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뻐꾸기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